꽃 피는 춘3월이면 어김없이 잠수함이 추억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지난 3월 8일 일본의 신형 잠수함인 타이게이급 3번함 진게이가 취역을 마쳤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잠수함을 획득하고 있는 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년 10월에 진수하고 매년 3월에 취역하는 그런 주기를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년 3월에는 타이게이급 4번함인 나이게이가 취역할 예정인데요. 잠수함의 진심인 일본의 잠수함 기술 수준을 대변한다는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아주 싱글벙글 웃게 합니다. 타이게이를 한자로 쓰게 되면 대경, 즉 큰 고래라는 뜻인데요. 우리도 형제들 이름 보면은 공통적으로 돌림자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이게이 이후 함정들의 함명도 고래 돌림을 씁니다. 2번함인 하크게이는 흰 고래라는 뜻이고요, 백경. 3번함인 진게이는 빠른 고래, 신경. 그리고 4번함인 라이게이는 벼락고래, 즉 뇌경.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근데 보면은 특정한 고래의 종류를 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수식어 뒤에 고래를 갖다 붙이는, 기묘하다면 기묘하고 좀 아니라다면 아니란 그런 명명법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게이급의 전함인 소류급에서는 용을 테마로 돌림자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류급하고 타이게이급은 기본 설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림자가 고래로 바뀐 거죠. 잠수함의 돌림자 명칭이 변경된다. 즉 어떻게 다른 급처럼 취급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당한 규모의 기술 혁신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이게이급으로 오면서 어떤 기술 혁신이 있었을까요? 우선 최대 특징을 꼽는다면 추진기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전급인 소류형의 경우는 수중 추진기관으로 75kW급 출력을 발휘하는 4V275R 마크3 스털링 엔진을 채택했어요. 스털링 엔진은 산소가 없어도 구동이 가능한 동력체계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것으로 발전기를 돌리면 높은 수중 성능과 긴 잠항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원래 스털링 엔진은 1990년대 초에 스웨덴에서 1,500톤 규모의 고틀란드급 잠수함에 적용됐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쓸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에서 작전을 펼쳤고 잠수함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은 수심이 깊은 동해와 태평양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스털링 엔진은 이런저런 문제로 수심 200m 이하까지만 사용이 가능했고, 또 아무래도 일본의 잠수함은 훨씬 크다는 문제도 있죠. 때문에 일본의 잠수함 작전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류형의 마지막 두 척인 11번함과 12번함에서는 스털링 엔진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디젤 발전기와 배터리반으로 구동되는 전통적인 디젤 전기 추진 방식으로 회귀한 겁니다. 이 추진 구성이 타이게이급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과거로 역변한 거 아닌가 싶은 추진 체계의 변화를 불러온 배경에는 바로 배터리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의 배터리는, 이게 소류급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납축전지였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서 전기 충전량이 작고, 그로 인해서 수중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은 스털링 엔진이나 연료전지 등의 산소 불필요 추진 체계, 즉 AIP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리튬이온 전지는 납축전지보다 무게와 부피만 적은 게 아니라 충방전 특성 같은 것도 유리하거든요. 소류형 11번째 잠수함은 세계 최초의 리튬 전지 탑재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고요. 타이게이급에도 이 소류형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타이게이급에는 더 많은 리튬 전지 모듈이 장착돼 있고, 내부 전지 충전 및 배전 시스템이 모두 크게 개선됐으며 함형 자체도 더 대용화된 상태고, 심지어 4번함부터는 리튬이온 전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새로 설계한 디젤 엔진과 발전기가 설치될 정도입니다. 추진체계 외에도 전투체계 역시 계속해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광섬유 기술을 이용한 신형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장착해서 탐지 능력이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소류급에서는 소나돔에 경납되는 원통형 함수 소나를 사용했는데, 타이게이급에서는 소나돔 구조물 자체를 소나의 형태로 구성한 말구평 소나를 채택해서 동일한 배수량에서도 음향 탐지 소자의 면적을 3배 가까이 늘린 거죠. 무장으로는 HU-606 어뢰 발사관 6문, 80 중어뢰, UGM-84L 블록2 하푼 장거리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 등 총 30기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고요. 기준 배수량은 약 3,000톤으로 수중 배수량은 약 4,000톤 정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전급인 소류형이 기존 배수량이 2,950톤이고 수중 배수량이 4,200톤이 나왔으니까
최소 소류급보다 더 나갈 건 분명하거든요. 소류형 등장 전인 1998년에는 오야시오급이 취역했는데 그때 비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 이 타이게이급도 오야시오급의 기록을 이어받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큰 잠수함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해안선 자체도 상당히 긴 나라고 해상 자위대가 커버해야 하는 해역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잠수함에도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의 항해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이걸 커버하려 하다 보니까 대형화가 불가피한 거죠. 실제로 오야시오급 취역 전까지 세계 최대의 비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콜린스급도 넓은 해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대형화된 거였습니다. 현재 타이게이급은 우리나라 장보고3 도산 안창호급이죠. 우리의 잠수함과도 경쟁 중인데요. 60조 원에 이른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놓고 국가의 자존심을 건 수중전이 한창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00년에 퇴역한 오베론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영국의 업홀드급 잠수함 4척을 들여와서 빅토리아급이라는 이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 중 2척이 퇴역하면서 현재 2척만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려는 중이고 이 사업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까지 총 6나라가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2,500톤급의 212CD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건조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프랑스는 바라쿠다급을, 스웨덴은 3,000톤급의 E26형을, 스페인은 3,200톤급 S80형을 앞세웠는데 다들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평가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유력한 후보급으로 한국과 일본만 남은 셈이죠. 그러면 장보고3 타이게이급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데요. 두 배 모두 상당히 성능이 좋고 선체 내구성 같은 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창호급 같은 경우는 탄도탄 발사를 위한 10기의 수직 발사관이 딱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캐나다 해군은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직 발사관이 직접적인 장점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수직 발사관 공간을 이용해서 뭐 특수부대의 수중 발진을 위한 어떤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다만 캐나다 해군에서 우리의 수직 발사관이 어떤 장점으로 적용될 만한 특정한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서 조사에 나온 만큼 뭐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장보고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준비한 것만 잘 해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모쪼록 거대한 고래인 타이게이급을 상대로 수주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에 새로운 신화를 쓰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